자, 이제 21번이죠. 자, 21번도 이거 맞춰야 되는 겁니다. 자, 21번은 A형에서도 21번입니다. A형에서도 21. 자, 이 부동산 투자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을 냈습니다. 기억에 경기 침체로 인해 부동산의 수익성이 악화되면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야기되는 위험은 사업 위험에 해당한다. 자, 경기 침체 이러면은 시장 상황이 안 좋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 부동산 투자 위험에는 사금법인이 있죠. 사금법인요. 사업상 위험, 금융적 위험, 법적 위험, 인플레 위험, 그다음에 유동성 위험. 그러면 사금법인 요 5가지를 생각을 한다면 이게 어디에 해당하느냐 이 말이지 않습니까? 금융, 돈과 관련된 거, 법적인 거, 정부 정책, 법 개정, 인플레, 유동성 이거하고 관계없어요. 시장 상황과 관련되는 거는 사업상 위험밖에 없습니다. 설령 이걸 옳다는 걸 몰라도요. 니은에 보시면 차입자에게 고정금리 대출을 실행하면 대출자의 인플레이션 위험은 낮아진다. 자, 대출자 돈 빌려주는 쪽이죠. 돈을 빌려주는 쪽에서 고정금리 대출을 해주면은 인플레가 나타나면 손해가 되죠. 위험이 커지죠. 이건 니은은 너무나 명백하게 틀렸지 않습니까? 고정금리, 변동금리 뭐 금융론에서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래서 이런 건 틀린 거고요. 그다음에 디귿은 효율적 프론티어에서는 추가적인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수익률을 증가시킬 수 없다. 그렇죠? 자, 이거는 이 효율적 전선에서는 수익을 더 높이려면 위험도 더 부담해야 되는 거죠. 그냥 이렇게 해서는 갈 수 없는 영역이니까 더 위험을 부담해야 돼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맞는데요. 설령 이게 기억, 디귿 몰라도요. 니은과 리을이 너무 명백하게 틀린 거예요. 리을의 개별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한 체계적인 위험은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제거할 수 있다. 개별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한 위험은 체계적 위험이 아니고 비체계적 위험이고 그런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명백하게 틀렸어요. 니은, 리을이. 그래서 1번이 정답인 거고 다음에 22번은 자, 이거는 A형의 23번이고요. 다음과 같이 부동산에 20억 원을 투자한 A의 연간 세후 자기 자본 수익률.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세후 자기 자본 수익률. 세후 자기 자본 수익률. 세후라고 했기 때문에 뭐를 계산해야 돼요? 세후 현금 수지를 계산해야 되고 지분 투자액을 계산해야 되죠. 자, 이러면은 자, 우리 교재를 보시면 시험지를 보시면은 순영업소득까지는 이미 나와 있어요. 순, 전, 후 이것만 계산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순영업소득은 2억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세전과 세후 하면 되는데 자, 이 원금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에요. 매년 말 연단위 이자 지급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빼는 게 이 원금을 상환하는 게 아니라 이자만 빼야 돼. 이자만. 요게 이제 요 문제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뺄 때 대출을 얼마 받았어요? 이 부동산의 가격이 20억이지 않습니까? 20억인데 대출 비율이 60%예요. 0.6 하면은 12억이죠. 12억을 대출받았는데 연 5%예요. 연 5%니까 0.05를 곱해야 되죠. 이러면 얼마가 나오죠? 6천만 원이 나오죠. 이게 이 문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6천만 원을 빼면은 여기가 1억 4천이 되죠. 자, 1억 4천이 되고 자, 여기서 이제 뭐를 빼야 돼요? 영업소득세를 빼야 되죠. 자, 영업소득세를 빼야 되는데 지금 영업소득세율을 20%로 줬어요. 자, 이럴 때는 순대이감을 옆에 써놓고 해야 된다 그랬죠. 순대이감. 순대이감 옆에 써놓고 이제 이자 비용과 감가상각비 빼서 과세 대상 소득을 계산해야 된다고요. 순영업소득이 2억으로 돼 있고요. 대체 충당금 얘기가 없으니까 생각할 필요 없고요. 자, 이자 비용이 조금 전에 얼마예요? 6천 빼야 되죠. 이자 비용 빼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제 감가상각비인데 감가상각비를 문제에서 준 게 아니고 건물의 총 내역 연수가 20년이래요. 20년이니까 1년에 5%씩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잔존 가치가 없어요. 감가상각은 또 정액법을 적용해요. 근데 이 20억 중에 토지가 총 20억이잖아요. 이 토지와 건물로 이렇게 나누면은 건물이 8억이에요. 8억. 이 8억이 20년 동안 한 푼 더 얻게 된다고요. 그러면은 8억을 20등분을 해야죠. 이게 매년 감가액이에요.
8억을 20등분 하면은 4천만 원 나오죠. 이 4천만 원 빼면은 2억에서 1억을 빼니까 이게 1억이 되는 거죠. 여기에 뭐를 곱한 거예요? 세율 0.2를 곱한 거죠. 세율이 0.2죠. 그래서 2천만 원을 여기 이제 가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1억 4천에서 이제 2천을 빼면 1억 2천이 되는 거죠. 자, 1억 2천이 세후 현금 수지고 여기가 세후 수지가 1억 2천이 나왔어요. 자, 1억 2천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죠. 만 단위로 하면 12,000만 이렇게. 자, 지분 투자액이 얼마예요? 총 20억인데 12억을 빌렸으니까 내 돈은 8억이 되는 거죠. 그럼 8억분의 1억 2천 이렇게 되는 거예요. 8억. 8억이면 이제 숫자로 바꿔버리면 만 단위로 바꿔버리면 8만 이렇게 되겠죠. 8만. 8만. 이렇게. 자, 이렇게 되니까 결국 80분의 12 하고 같고요. 이거는 4로 나누면은 20분의 3 이렇게 되나요? 제가 잘못했네. 8만만이고 80분의 12 맞죠? 80분의 12. 그리고 4로 나누면은 20분의 3이죠. 20분의 3 이제 저걸로 바꾸려면 10백으로 해야 되니까 곱하기 5를 하면 되겠네요. 100분의 15 하니까 1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거고요. 자, 이런 계산 문제는 뭐 못 맞추더라도 자, 이제 23번을 맞춰야 돼요. 자, 23번을 맞춰야 되니까 지금 앞에서 20번까지가 8개 있잖아요. 지금 21번과 23번 같은 거는 맞춰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쉽잖아요. 5번. 23번에 5번 뭐라고 돼 있나요? 부동산은 주식 등 금융상품에 비해서 단기간에 현금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이 단기간에 현금화 되겠습니까? 유동성 위험이 있잖아요. 유동성이 많이 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3번까지 10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21번과 23번을 맞춰야 되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건 뭐 아주 쉬운 거고요. 다음에 나머지 지문은 1번에 부동산은 실물 자산의 특성과 토지의 영속성으로 인해 가치 보존력이 양호한 편이다. 뭐 그런 편이죠, 당연히. 그리고 임대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과 이자 비용을 세금 산정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순대이감할 때 이자 비용과 감가상각이 비용으로 인정받지 않습니까? 또 부동산 투자자는 저당권과 전세 제도 등을 통해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다. 레버리지라는 게 뭐예요? 타인 자본을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전세하면은 이제 세입자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거죠. 그리고 저당권 하면은 이거는 이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레버리지 하고요. 그다음에 4번 지문은 인플레 해지를 말하는 거죠. 자, 이런 거는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맞춰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24번도 이거 맞춰야 돼요. 이거 왜냐면은 자, 이거 21번에 고정금리 나왔지 않습니까? 자, 이 고정금리 할 때마다 24번에 4번이 정답이에요. 23번은 A형의 22번이고요. 24번은 A형의 24번 같은 거예요. 자, 이거는 4번 지문에 고정금리 대출을 실행한 대출 기간은 금리 상승 시 차입자의 조기 상환으로 인한 위험이 커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제가 이거 고정금리 할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고정금리 할 때마다 이렇게 그어놓고 금리가 상승하면은 수익성이 악화, 금리가 하락하면은 수익성이 개선되는 게 아니라 조기 상환한다 이렇게 됐죠. 조기 상환은 금리가 하락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금리 상승 시라 했죠. 금리 상승 시 차입자의 조기 상환으로 인한 위험이 커지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걸 당연히 맞춰야 되는 거죠. 이런 거 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25번도 있어요. 자, 그럼 결국 23, 24, 25, 27번까지 여기 지금 다 이렇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27번까지 아까 앞에서 8개 있었고요. 여기에 27번까지 13개가 나와야 돼요. 27번까지. 26번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25번은 1번 지문이 너무 쉬운 지문이 이것도. 자, 보세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죠. 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이거지 않습니까? 원리금 지분. 이것도 엄청 자주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자는 점점 줄고 원금은 점점 늘고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이자 상환액이 감소하는 만큼 이자 상환액이 감소하는 만큼 원금 상환액은 증가하는 거죠. 맞는 말 아니에요? 이런 거 틀리면 되냐고 이게. 일정하게 지불하는 금액 중에서 이자를 적게 준다는 거는 나머지는 원금 갚는 데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건 맞잖아요. 이런 거 틀리면 안 되고요.
자, 근데 이번에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좀 원금 균등 뭐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여기 이제 원금이 일정하다는 거지 않습니까?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 비해 자, 이거는 이제 전체 누적액을 말하는 거죠. 자, 이 원리금 균등 상환은 이렇고요. 원금 균등 상환은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원금을 일찍 갚는다 그랬어요? 원금을 일찍 갚는 쪽은 이거는 원금 균등 상환이죠. 원금을 일찍 갚는다는 얘기는 잔금이 더 많이 준다는 얘기고요. 잔금이 더 많이 준다는 얘기는 이자도 결국엔 덜 내게 되는 거죠. 이자를. 그럼 이자를 덜 내게 된다는 건 전체 누적액은 얘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이자를 더 내야 되는 만큼. 그래서 전체 누적액은 원금 균등이 더 적은 거죠. 누적 원리금 상환액. 누적 원리금 상환액은 적습니다. 그러니까 누적 원리금 상환액이 원금 균등이 적은 거죠. 이게 결국 원금 균등은요, 거의 다 적죠. 잔금도 더 작고, 이 원리금 누적 원리금 상환액도 적고, 근데 뭐가 큰 거요? 처음에 이 지불하는 원리금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2번이 그렇고요. 3번은 뭐예요? DTI죠. 3번은 DTI, 2번이 이거고요. 3번은 DTI인데 대출 실행 시점에서 총부채 상환 비율은 체증 상환 방식이 원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항상 더 크다. 체증 상환 방식 얘가 제일 적지 않습니까? 원리금 지불액이. 얘가 제일 적은 제일 크다고 돼 있죠. 말이 안 됩니다. 틀렸고요. 그다음에 4번은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는 경우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 비해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상환액이 크다. 자, 이것도 지금 같은 맥락이죠. 지금 2번하고 같은 초기에 누가 더 많이 갚아요? 원금 균등 상환이 더 많이 갚죠. 그러면 잔금은 누가 더 커요? 원금 균등의 잔금하고요. 원리금 균등의 잔금하고 원리금 균등. 이 두 개 잔금이 누가 더 적고 잔금이 원금 균등이 더 작고 원리금 균등이 더 많다고요. 이게 더 많이 갚아버리기 때문에.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상환액이 더 크다 이 말이 안 되죠. 잔금이 더 큰 쪽이 상환액이 더 큰 거죠. 그다음에 체증 상환 방식은 대출 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으로 다른 상환 방식에 비해 이자 부담이 작다가 아니죠. 대출 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 잔액이 초기에는 어때요? 체증식은 대출 잔액은 초기에는 이렇게 더 올라요. 이렇게 잔액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빚이 늘어나는 거죠. 부의 상환이 발생하는 거죠. 부의 상환. 자, 그래서 요거는 틀린 말이 되는 거고요. 결국 다 틀린 거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26번은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거 마지막 그 백선 특강 때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이거 상업용 부동산이라 그랬죠.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LTV 기준하고 DSCR 부채 감당률이라 그랬죠. 부채 감당률. 요거 가지고 푼다 그랬어요. 부동산 가격 기준으로 나올 때는 부동산 가격에다가 뭐를 곱하고요. LTV를 곱해서 나온다 그랬고요. DSCR 기준으로 나올 때는 이거는 소득 기준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에서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게 없으니까 이 대출받는 사람의 연소득을 보고서 대출해 주는 건데, 상업용 부동산은 부동산으로부터 임대료 수익이 발생하니까 순영업 소득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 순영업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고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영업 소득과 DSCR 부채 감당률을 이용하는데, 이제 원리금 균등 상환을 전제로 해서 자, 이거 이 저당 상수를 이용하는 거죠. 저당 상수. 이거는 뭐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원리금 균등 상환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쪽은 부동산 가격은 이제 5억이고요. 여기는 대출 비율 요거는 60% 0.6이고요. 자, 이게 순영업 소득은 얼마나 그랬어요? 순영업 소득이 연간 1억이라 했고요. 그다음에 DSCR 부채 감당률이 2라고 그랬어요. 2 이상. 그다음에 저당 상수가 몇이라고 돼 있어요? 0.2라고 돼 있죠. 자, 이렇게 했을 때 LTV 기준은 곱하기 하면 바로 나온다 그랬고요. 3억.
3억. 여기서는 나누기 하라 그랬잖아요. 나누기. 2억을 2로 나누면은 이거는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을 0.2로 나누면은 2억 5천이 되죠. 2억 5천. 나누기 하면 자, 근데 작은 쪽 기준으로 대출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1억 5천 기준으로 대출해 주는 거죠. 자, 여기에서 1억을 빼면은 기존 대출 있잖아요. 기존 대출 1억을 빼면은 추가로 대출 받을 수 있는 거는 1억 5천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사실 요거 출제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죠. 이렇게 쉬운 거 나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다음에 27번은 26번은 A형의 25번이죠. A형의 25번. 다음에 25번은 A형의 알려드렸나요, 그거? 예, A형의 26번이에요. A형의 26번. A형의 26번. 27번은 A형의 27번 같습니다. A형의 27번 같아요. 자, 이거는 이것도 틀리면 안 돼요. 이거 틀리면 안 되는 게, 자, 이거 개정사항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개정된 거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 5억 원 이상이지 않습니까? 명목형은 3억 원 이상. 이걸 틀리면 되냐고요. 1번도 이건 뭐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조조정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 그다음에 3번의 경우에는 이제 자산운용 전문 인력에 대한 이제 언급이죠. 요 이제 3번 지문은 뭐 그렇게 중요도가 높은 지문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다음에 명목형은 실체형이 아니기 때문에 본점의 지점이 없고 상근임을 둘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명목형의 경우에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있기 지난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의 최저 자본금은 50억 원 이상 있어야 되잖아요. 뭐 이런 건 다 이제 쉬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27분의 13이 나오는 거예요. 27분의 13. 앞에 거는 좀 어려웠어요. 20번까지는 어려서 8문제였는데 이제 7문제 중에 5문제가 맞출 수 있는 그런 쉬운 거란 얘기죠.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다음에 28번. 자, 28번은 새로운 형태의 계산 문제 어려워요. 28번은 A형의 29번입니다. 이건 이제 새로운 형태라서 좀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접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해요? 이런 거 풀어야만 합격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바로 패스하는 거죠. 이런 거 나오면 바로 패스입니다. 29번. 자, 이거는 지금 2년 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어요. 지금 2년 지났다는 얘기죠. A가 대출 후 2년 차 말이니까 이제 2년이 지났어요. 대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의 현재 가치였어요. 대환이 뭐예요? 대환. 기존의 대출을 다른 대출로 갚아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기존 대출 조건으로 계속 갚아 나가는 거 하고 새로 대출 받아서 갚을 때의 그 차이를 저거를 해야 되는 거죠.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기존이 뭐예요? 신규. 기존은 1억을 연 4%로 내야 돼요. 연 4%. 앞으로 얼마 남았어요? 남은 기간 8년이에요. 1억을 4%로 앞으로 계속 그냥 그대로 가느냐? 신규로 하면 어떻게 해요? 신규로 얼마를 대출 받을 수 있어요? 1억을 이제 받는 거죠. 1억을 3%로 싼 이자로 대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몇 년간? 앞으로 8년간. 자, 그럼 당연히 3%로 대출 받는 게 낫죠. 아니, 당연히 3%로 대출 받는다면 이게 다 갈아타려고 하겠죠. 다 갈아타는데 문제는 자, 요렇게 조기 상환을 하게 되면은 조기 상환 수수료가 있어요. 조기 상환 수수료. 그다음에 여기는 대출 받기 위한 취급 수수료가 있어요. 자, 내가 만약에 이쪽으로 올 경우에 뭐까지 부담하면서 와야 돼요? 이 조기 상환 수수료와 취급 수수료까지 부담하면서 와야 돼요. 그럼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갈 거냐? 4년간 1억에 4%니까 400만 원이잖아요. 400만 원씩 400만 원씩 400만 원씩 8년간 갈 거냐? 8년 갈 거냐? 아니면은 자, 이렇게 하면은 얼마씩으로 바꿀 수는 있지만
300만 원씩 300만 원씩 8년간으로 바꿀 수는 있지만 뭐가 발생하는 거요? 조기상환수수료하고 취급수수료가 발생해요. 취급수수료가 대출 금액의 1%고 조기상환수수료가 대출 잔액의 1%. 이쪽은 1억 남았잖아요. 이자만 갚는 거였으니까. 계속 이자만 갚는 거였어요. 원금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1억에 조기상환수수료 1% 100만 원 하고, 그다음에 취급수수료 요거 대출 받는 1억에 1% 취급수수료 1% 100만 원이죠. 200만 원을 지금 추가로 부담해. 지금 현재 200만 원을 부담해야 돼요. 자, 지금 시점 여기 첫 번째 지금 현재는 여기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얼마만큼의 비용이 발생해요? 200만 원만큼의 비용이 발생하죠. 그러고 나서 300씩 갚아 나가는 거죠. 8년간. 이거는 8년간 400만 원씩 갚아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낼래, 이렇게 낼래. 이거 따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200만 원 부담하면서 앞으로 300만 원씩 낼래. 아니면 이거 지금 현재 200만 원 부담하지 않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400씩 할래. 이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연금의 현가계수죠. 첫 번째는 이렇게 연금의 현가계수를 곱해서 요 시점의 금액으로 바꿔야 돼요. 자, 그럼 이렇게 하면은 연금의 현가계수 요거는 그냥 그대로 둬야죠. 200 더하기 지금 나가는 거니까 300 곱하기 연금의 현가계수를 문제에서 뭐라고 줬어요? 3% 연금의 현가계수 8년짜리를 7로 줬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2100에다가 200 하면 2300만 원을 내는 셈이에요. 현재 가치로 2300만 원을 내는 셈인데, 이렇게 가면은 지금 부담하는 거는 없지만 400 곱하기 7 하니까 2800만 원을 부담하는 셈이에요. 지금 현재 가치로. 그럼 어떤 게 더 유리해요? 2300을 내는 게 더 유리하겠죠. 얼마만큼 유리해요? 500만큼 유리한 거죠. 자, 이렇게 풀면 되는 거죠. 자, 다음에 자 29번도 이거 맞춰야 돼요, 사실. 왜냐하면은 이거 프로젝트 파이낸싱 할 때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에스크로우 계정했죠. 에스크로우 계정. 에스크로우 계정에서 사업주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독립된 제3자가 관리할 수 있는 독립된 계정을 만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3번 말은 이게 이거 A형 28번인데 A형 28번. 자, 이거는 3번 지문에서 프로젝트 금융의 자금은 건설회사 또는 시공회사가 자체 계좌를 통해 직접 관리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안 된다고. 에스크로우 계정이라고 했지 자체 계좌를 통해서 직접 관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3번이 틀린 표현이고요. 나머지는 뭐 어렵지 않죠. 나머지도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1번에 특정 프로젝트로부터 향후 일정한 현금 흐름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 계약에 따라 미래에 발생할 현금 흐름과 사업 자체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할 때 그 자금이 투입돼서 어떤 자산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그 자산 자체를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거죠. 다음에 일반적으로 기업 대출보다 금리 등이 높아 사업이 성공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높은 수익을 올릴 수가 있고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수익이 클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4번 지문에 프로젝트 금융이 부실화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죠. 이게 그렇게 많은 담보가 없는 상태에서 대출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부실해질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비소구 또는 제한적 소구의 특징을 갖고 있죠. 다 어렵지 않습니다. 3번이 정답이고요. 그다음에 30번 이거 맞춰야죠. 자, 이거 맞춰야 돼요. 결국 29, 30, 31번도 맞춰야 돼요. 이거 BTO, BTL 이거. 왜냐하면 30번은 이거는 이 A형의 30번은 B형 30번 같은 건데요. 직접 관리, 소유자의 의사 능력 및 지휘 통제력이 바른 통제, 통합 이런 말 나오고 또 기밀 유지, 전문성이 낮다 이런 것들은 직접 관리 안 해요. 이거는 뭐 몇 초 만에 바로 그냥 풀고 지나가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31번 이것도 이제 A형의 31번 같습니다. 자, 이것은 자 1번은 부동산 개발업 할 때 개발이 뭐라고 했어요? 개발은 공급이다 그랬죠. 조성해서 공급하든 건축해서 공급하든 또는 리모델링이나 대수선이나 뭐 용도 변경을 통해서 공급하는 그게 개발업에서 말하는 개발이라고 했죠. 그럼 개발업은 그런 걸 공급할 목적으로 하는 업을 개발업 이렇게 맞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법률적 위험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은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다. 이건 뭐 여러 번 얘기했고요. 또 시장성 분석에서 또 얘기했지 않습니까? 시장성 분석 단계에서는
향후 개발, 이 대상 부동산에 초점을 맞춘다 그랬죠. 개발 사업, 그 대상 개발 사업에 초점을 맞춰서 그 경쟁력을 분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현재는 미래 시장상에서 매매가 임대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경쟁력을 분석하는 거고, 그다음에 신탁 방식이 뭐라고 했어요? 신탁은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이전을 해놓고 그걸 개발해서 그 수익을 신탁자, 그러니까 원래 토지 소유자죠. 신탁자에 돌려주는 거죠. 맞는 말이고요. 5번은 뭐예요? 5번은 BTO 특징이 뭐예요? BTO. 이 개발한 후에, 지은 후에, 그다음에 이거 트랜스퍼 이전을 한 후에 운영을 해야 돼. 운영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끝에. 여기는 끝에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은 시설 관리 운영권을 가지며 공공은 그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한다. 임차란 말이 들어있죠. 임차란 말이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리스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걸 틀리면 안 된다는 거죠. 너무 간단한 것들이니까. 그래서 이것도 맞춰야 돼요. 그럼 결국 아까 27분에 13이었나요? 27분에 13이었는데 이거 29번, 30번, 31번 하면 16으로 올라오는 거죠. 그럼 31분에 16 이렇게 되는 거예요. 31분 16. 그다음에 32번은 요거는 이제 이 계산 문제니까 요거는 이제 A형의 33번이 되고요. 자, 요거는 1년간 운영 실적 자료에다 가능총 소득에 대한 영업 경비 비율은 했습니다. 가능총 소득에 대한 영업 경비 비율. 보통 영업 경비 비율을 하면 유효 총소득 하지 않습니까? 유효 총소득에 대해서 하는데 이건 뭐 유효는 생략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지금까지는 전부 다 유효로 나왔어요. 근데 이번 시험에서는 지금 가능총 소득으로 나온 거예요. 문제에서 이렇게 제시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가능총 소득에 대한 영업 경비 비율을 물었어요. 그럼 영업 경비가 얼마인지 알면 될 거 아니에요. 자, 호당 임대료가 500만 원인데 60%예요. 그럼 60 곱하기 500만 원 하면 되잖아요. 그럼 얼마예요? 65, 30. 여기 6개면 3천만 원일 거 아니에요. 3억이 되겠죠, 3억.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뭐예요? 가능총 소득이죠. 가능총 소득. 그럼 유효총 소득은? 자, 유효총 소득은 이제 공실 및 불량부채 충당금 이렇게 빼고 하는데 10% 빼는 거죠. 10% 빼면 90% 곱하란 얘기니까 2억 7천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순영업 소득은요? 자, 거기 순영업 소득이 2억 1천만 원이에요. 2억 1천만 원. 순영업 소득이 2억 1천만 원이면 여기 지금 얼마를 뺐다는 얘기예요? 영업 경비를. 영업 경비를 6천을 뺐다는 얘기죠. 6천을 뺀 거예요. 6천. 자, 근데 유효총 소득에 대한 이걸 묻는 게 아니라 3억에 대한 이걸 묻는 거예요. 가능총 소득에 대한 이 영업 경비 비율을 묻는 겁니다. 그럼 3억 분의 6천 이렇게 해야 되죠. 3억 분의 6천 하니까 이거 얼마예요? 3천이 10%니까 6천은 20%죠. 그래서 3번 20%가 되는 거죠. 뭐 그렇게 어려운 계산 문제는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33번은 자, 이것도 공법이죠. 자, 이렇게 공법 문제가 여러 개 나와서 이거는 공법 공부를 하신 분들은 그래도 쉬워요. 이게 뭐 주거환경관리 사업이어서 주거환경관리 사업. 자, 이 주거환경관리 사업은 그게 키워드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요게 밀접한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이죠. 확충.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세 군데요. 그 밑에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 세 군데요.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그다음에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이에요. 확충. 보전 정비 개량 이렇게 키워드 위주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혹시라도 이제 나중에 공부하실 때 공법 공부하실 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34번 이거 맞춰야죠. 이건 뭐 너무너무 강조했지 않습니까? 이건 뭐 마케팅에서 이게 34번 다 34번이고요. 33번은 A형의 32번이네요. A형의 32번. 알려드렸나요? 여기 32번, 33번이 바뀌었네. A형, B형이. 34번은 다 같은데 마케팅 하면은 시고관 했죠. 시고관. 그 시고관 해서 그 중에서 4P 내용 다 알아야 된다 그랬죠. 자, 기억이 뭐예요? 기억이 아파트 단지 내 자연 친화적 실개천을 설치한다. 이건 제품 측면이죠. 제품 측면에서 차별화하는 거고
그다음에 니은에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활용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중개업소 활용하는 거는 유통경로라 그랬죠. 그다음에 중개업소는 이게 유통경로, 니은은 유통경로. 디귿에 시장 분석을 통한 적정 분양가 책정, 분양가, 가격 나오잖아요. 가격은 뭐예요? 가격이죠. 뭐. 그다음에 리을, 주택 청약자 대상 경품 추첨으로 가전제품, 경품 이런 건 뭐예요? 판촉 활동이 판촉 활동. 자, 그럼 뭐 제품, 유통경로, 가격, 판촉, 다 됐죠. 뭐 이런 걸 맞춰야 되죠. 자, 그럼 결국 지금 앞에 27분의 13이었는데 여기 와서 하나, 둘, 셋 해서 34분의 16이 되는 거죠. 아까 16 했나요? 27분의 13, 34분의 16 했죠 아까? 16 했고 17, 17이네. 34분의 17 이렇게 돼요. 34분의 17. 자, 이렇게 되고요. 뒤에 넘어가시면은 뒤에 게 쉬워요. 뒤에 게 지금 36번 강조 많이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37번도 강조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38번 공식 정도는 알아두시라 그랬고요. 40번도 이거 하시라 했습니다. 40번이 이 부동산 가격 공시지에서 취지를 생각해라. 취지를 생각하면은 효력이 뭔지 알 수 있다.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35번은 계산 문제니까 일단 패스를 하는 거고요. 이거는 A형의 37번인데, 자, 이게 시산가액 조정을 통해 구한 감정평가액을 구하라 그랬어요. 근데 거래 사례를 통해 구한 시산가액이 1.2죠. 이게 뭐예요? 비준가격이에요. 비준가액이 1.2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조성 비용을 통해 구한 시산가액은 이거는 적산가액이라는 얘기죠. 적산가액이 1.1억이에요. 그 다음에 임대료를 통해 구한 시산가액은 수익가격 요거는 1억이에요. 자, 근데 시산가액 조정 방법을 가중치를 부여해서 한대요. 원가 방식은 20% 하래요. 여기 곱하기 2 하란, 0.2 하란 얘기예요. 20%. 비교 방식, 비중가 여기는 곱하기 0.5를 하래요. 그다음에 여기는 수익 방식은 곱하기 0.3을 하래요. 자, 이러면은 여기 곱하기 0.5 하니까 0.6이 되고요. 여기는 곱하기 0.2 하니까 0.22가 되죠. 여기는 0.3이 되죠. 그럼 다 하면 이렇게 다 하면 몇이에요? 8, 1.1이죠. 1.12가 되죠. 1.12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건 뭐 어려운 계산은 아니에요, 사실. 35번은. 근데 이게 뭐 실전에서는 이거 읽고 뭐 이렇게 생각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바로 가는 건데. 근데 36번은요. A형 36번은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이거 나올 때 됐다 그랬죠. 이거 오랫동안 출제 안 돼서 나올 때 됐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역 분석보다 개별 분석을 먼저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게 틀렸죠. 4번. 너무 쉬운 게 정답이에요. 이런 거 틀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맞춰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7번은 37번. 그러니까 36은 나머지 지문도 다 쉬운 거예요. 지역 분석을 통해 1번 볼까요? 1번. 36번에 1번. 지역 분석을 통해 해당 지역 내 부동산의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 파악할 수 있다. 늘 하던 얘기고요. 지역 분석에 있어서 이 대상은 뭐라 그랬어요? 인근적, 유사적, 동해수권. 그다음에 최유형을 판정할 때는 개별 분석에서 하고, 또 지역 분석은 거시적 분석, 개별 분석은 미시적 분석. 이거 뭐 했던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37번도 2번 지문. 이거는 A형의 35번은 시장 가치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렸죠. 시장 가치가 뭐냐? 시장 가치 말씀드릴 때마다 제가 민법 말씀드렸어요. 민법. 그 경솔, 무경험, 궁박 그런 상태에서 거래하면 안 되고, 이게 통상적인 시장에서 했어요.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충분한 기간. 그 다음에 정통한 당사자라 그랬죠. 정통한 당사자. 그래서 무경험 이렇게 했잖아요. 정통한 당사자. 무경험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사기 강박도 없어야 된다 그랬죠.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 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해도 안 되고, 신중하고 자발적인. 신중하고 이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면 안 되고, 자발적인 하면 하자 있는 의사 표시면 안 되고, 이런 게 시장 가치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기는 한정된 시장에서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 대상물 최고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나머지 지문도 1번 지문에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거 가능하죠. 제가 이렇게 수업 시간에 많이 그려드렸었죠. 이렇게. 자, 이런 땅에 요거 거래하려고 할 때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의뢰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3번에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 현황평가죠. 현황평가. 그 상태대로 평가를 하는 건데 공법상 제한도 그대로 받는 대로 평가하는 거죠. 왜? 주거지역이냐 상업지역이냐 이게 다 뭐예요? 공법상 제한입니다. 그런 제한 상태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달라지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4번은 일괄평가에 대한 옳은 말이고 5번은 구분평가에 대한 옳은 말이고 이건 너무 쉽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감정평가론이 원래 굉장히 쉽게 출제된 거예요. 35번 계산도 어렵지 않은 거고 그 다음에 36, 37 쉽잖아요. 38번은 뭐예요? 공식만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공식, 적기필, 또 임대사례 비교법에서는 비준임료지 않습니까? 비준임료. 그리고 수익임료는 무슨 법, 수익분석법 이렇게. 자, 이런 건 뭐 아주 그냥 공식만 알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뭐 아주 쉬운 거예요. 1번. 이거는 뭐 A형도 38번이고 그다음에 39번. 요거는 A형은 이제 40번이에요. 자, 이거는 사실 우리 이 수준에서 이게 얘기하기가 좀 그래요. 이거는 제가 한번 수업 시간에 기초대 자자평평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몰라도 된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이렇게까지 이거 뭐 감정평가사들이나 하면 되지. 우리가 무슨 기초대 자자평평을 굳이 알 이유가 뭐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기본적 사항의 확정이거든요. 기본적 사항의 확정이라는 게 뭐 기준 시점은 언제다, 대상 평가 목적이 무슨 목적이다, 평가 목적 이런 것들을 이제 확정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처리 계획을 수립하고요. 그다음에 대상 부동산을 확인을 해야 돼요. 의뢰를 하면 이제 그런 기본 사항을 확정한 후에 그 물건이 맞는지 대상 부동산을 확인을 해야 돼요. 대상 물건 확인 있죠. 처리 계획 수립죠. 대상 물건 확인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자료 수집을 해야 돼. 자료 수집. 이 두 개가 이제 지금 없는 거예요. 거기에. 자료 수집과 그다음에 자료 분석을 해야 돼요. 자료 분석할 때 지역 요인 분석하고 개별 요인 분석을 해요. 자, 자료 수집 여기까지가 이제 임장 활동이죠. 처리 계획을 수립했으면 여기 임장 활동. 자, 그럼 이제 자료 분석부터는 이제 안에서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평가 방법의 선정 및 적용하죠. 이게 4번이에요. 이게 4번. 그다음에 평가액 결정 및 표시 이게 5번이에요. 지금 우리 뭐 여기에서는 이게 2번 지문이고 이게 2번 지문이고 이게 3번 지문이에요. 1번 지문은 이거는 기본적 사항의 확정인데 평가 의뢰는 없습니다. 그래서 들렸고요. 사실 뭐 별로 중요도 높지 않은 걸 이렇게 출제를 한 셈입니다. 다음에 이제 40번은 자, 요거는 5번 지문이 그게 이제 공동주택 가격이잖아요. 공동주택 가격은 자, 이 부동산 가격 공시를 하는 취지가 뭐라 그랬어요? 취지가 세금을 매기기 위한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세금 매기기 위한 건데 지금 이 공동주택 가격과 개별주택 가격 요거는 효력이 똑같다 그랬어요. 효력이.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 개별 공동은 효력이 세금 매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요 둘은 특히나 주택의 경우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법 조문이 똑같은데 요거는 과세 등 업무라 그랬어요. 과세 등 업무. 여기 하나 있다 그랬어요. 과세 등 업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공적기관이죠.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해서 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될 수 있고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 제공한다 그러죠.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 제공.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 그래서 이 지금 5번 지문이 바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답인데 자, 1번 지문은 개별 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 공시지가의 결정 공시일부터 60일이 아니라 이거 30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30일이고요.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지 가격을 산정한 때 행정자치부 장관이 그럼 왜 이 같은 국가기관인데 그 행정자치부 장관의 검증을 받을 것 같으면은 그 말로 이런 거 하겠어요. 아예 행정자치부 장관한테 그냥 맡겨버리지. 그런 게 아니고요. 검증이라는 거는 표준지에 나오는 게 아니고요.
시군구장이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에는요. 이 검증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시군구장이 개별 공시지가 산정할 때요. 산정할 때 감정평가업자의 검증받는 거예요. 감정평가업자. 그리고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아야 돼요. 검증을 받고 결정할 때. 그럴 때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3번의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단의 공동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자, 공동주택은 이미 표준화가 됐다 그랬죠. 공동주택은 따로 표준을 선정하지 않습니다. 개별주택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표준주택으로 선정한 후에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3번 틀렸고요. 그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 합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7월 1일이 아니고요. 그거는 경우에 따라 달라요. 7월 1일이란 경우에 따라 5월 1일이나 6월 1일이 다른데 7월 1일은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 달라요. 7월 1일이 아니고. 자,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요. 설령 이런 걸 모른다 해도요. 5번 지문이 이제 확실한 거죠. 이거 취지를 생각한다면은 이게 옳은 지문이다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결국은 여기 넘어오시면은 36번, 37번, 그다음에 38번, 40번 이 정도는 맞춰줘야 되는 거거든요. 공부를 한 사람들이라면. 자, 그러면은 앞에 17개였죠. 그럼 요 4개 하면은 21개입니다. 21개. 21개 정도는 기본으로 깔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한 사람들은 그럼 요 정도는 맞춰주고, 뭐 계산 문제 중에 쉬운 거 있지 않습니까? 뭐 21개니까 나머지 19개 안 해요. 나머지 19개 중에서 3개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찍어도 19개 중에서 3개면 찍어도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험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까는 점수가 한 50점에서 55점 정도는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공부한 사람들은 별로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는데, 문제는 중간중간 이제 어려운 문제에 너무 시간을 내거나 잃어버리면 이제 시간이 부족한 거죠. 시간이 부족하니까 뒤에 거를 쉬운 거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또 그렇게 또 하신 분들도 간혹 계시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번 시험은 작년보다는 확실히 좀 어렵긴 했고요. 어렵긴 어렵습니다. 평년보다도 좀 어려운 문제였고, 그래서 합격률이 좀 낮아질 것 같은데, 혹시 이제 내년에 이제 시험 보실 분들은 그런 것을 다 감안하셔서 아무리 어려워도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점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용기를 내시고 그리고 내년에 시험을 또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